네, 사건이 처음 드러난 것이 지난 2011년 3월 6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119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긴급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네, 119입니다. 거기 애기가 숨을 안 쉬는데요.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애기가 숨을 안 쉬어요? 네, 지금 빨리 와주세요. 응급처치 할 수 있게 연결시켜드릴게요. 잠깐. 아니, 애기가 지금 몸이 다리가 완전히 못 들었어서. 아, 어떡해. 119 구급대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더니요, 이미 아이는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숨진 아기, 생후 29개월 된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 민성이였는데요. 발견되었을 당시 이미 아기의 상태가요, 동공이 풀려 있었고요. 호흡이 전혀 없었고 맥박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이의 시신 모습 자체가 네. 누가 봐도 몹시 이상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아이의 사진이거든요. 사진. 전신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신에 멍으로 가득한 그러한 넘어져서는 이렇게 안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렇죠. 너무나 역력한 폭행 흔적이 있다 보니까 아, 엄마 아빠가 함께 있었으니까 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폭행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경찰이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나 아빠나 모두 우리는 절대로 아기를 폭행한 적이 없고 학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둘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 둘 다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이든 둘 다가 거짓말이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가 닷새가 지난 3월 11일 갑자기 사건이 급진전됩니다. 어떡해요? 갑자기 엄마가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범인이다. 갑자기. 엄마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쌍둥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네. 폭행을 해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폭행,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엄마의 진술에 따르면 네. 아기가 숨진 당일날에도 아빠가 한 10시 반쯤 퇴근을 했대요. 당시 직구조를 좀 보셔야 될 텐데요. 그날도 엄마는 쌍둥이를 재우느라고 아이방에 있었고요. 아빠는 퇴근을 해서 씻고 그리고 안방, 침대방에 가서 자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가 자정, 밤 12시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피곤한데 잠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죠? 작은 방에서 쌍둥이 중에 큰아기가 계속 울었기 때문인데요. 이 아빠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아기는 계속해서 울고요. 내일 일찍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계속 우니까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XX 뭐 이렇게 빨리 자 이렇게 소리를 네. 지르기도 하고요. 네. 계속 참지 않고 그치 않고 우니까 네. 아빠가 참지 못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무서워. 이제 아기가 있는 작은 방 쪽으로 이제 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방 상황을 보시면 네. 엄마가 문 가까이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큰아이 민준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작은 아이가 있거든요. 음. 보면은 이제 그 민성이 네. 이번에 사망한 작은 아기가 문 쪽에서 가장 멀리 네. 있는 네. 그러한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작은 방으로 아빠가 왔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부인을 발로 차기 시작을 했고요. 엄마는 거의 뭐 모성 본능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네. 그 울고 있었던 큰아들을 이렇게 감싸 안았다고 해요. 네.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 무섭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형이 계속 우니까 네. 작은 아이도 덩달아서 이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 엄마가 끌어안고 있는 첫째보다 또 울기 시작한 둘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아빠가 둘째를 보더니 네. 이제 둘째 아이에게 폭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사정없이 밟기 시작을 했고 엄마는 이제 그 상황이 순식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는 무서워서 이렇게 가만히 안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아빠가 둘째 아이를 발로 막 사정없이 밟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엄마의 진술이 실제 부검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바로 아빠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럼 본인도 인정을 했나요? 아니요. 아빠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는 결코 아이를 때리지 않았고 사망과 관련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자려고 누웠더니 한 12시경이라고 자기는 기억을 하고 그래서 잠이 들었대요. 네.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8시경에 이제 출근을 했고요. 출근해야 하니까 네. 그 사이에 전혀 둘째 민성이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이것이 자기가 기억하는 모두다.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진술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내가 범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아빠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빠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인정하지 않았고요. 네.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바로 항소했습니다. 진짜 억울하죠. 억울하고 여기가 없고 둘 중 하나잖아요. 죽인 사람이 부모잖아요. 부모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같이 죽였던가. 애가 언제 죽었는지 뭐 이런 부검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 맞는 상황을 파악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얘기만 듣고 아무 수사를 안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 책임감이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남편의 진술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술 분석관에게 편지까지 써서요. 네. 내 억울함을 밝혀주세요라고 호소까지 했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남편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의문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사건 현장입니다. 이게 골목길에 다가구 주택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죠. 그 사건 현장은 반지하방인데요. 바로 골목과 면에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실까요? 엄마의 진술. 사건 발생 시각 자정을 넘어서 심야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몸에 난 상처 엄청나게 많죠. 뼈도 많이 부러져 있고 멍도 많죠. 그 정도면 무척 많은 소리가 났을 테고요. 그리고 사건 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기가 크게 울어서였다라고 했죠. 네. 아기가 크게 울어서 아빠가 잠을 청하지 못해서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와서 폭행을 했다. 이곳은 집과 면에 있는 골목, 옆에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른 사람들의 집들. 그 정도의 소리면 적어도 몇 명 이상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느 누구도 그런 아기의 큰 울음소리 혹은 폭행소리 들었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사건 발생 시각쯤에 실제로 바로 이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한 주민이 있어요. 그 산책을 한 주민을 바로 이 장소를 지나갔는데 그 시간대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애가 12시에 그런 일이 사건이 터졌으면 어떻게 그렇게 아침까지 그렇게 조용했어? 거기 창문을 내가 늘어나 이 방문 꼭 이만큼 늘어났거든. 거기서 통하게. 근데 내가 이렇게 봐도 조용했고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냥 12개가 한쪽에 둘씩거리면 나는 가끔 내가 자꾸 나온다니까 나는. 잠을 못 잡게. 걸으면 조금 시원하니까 다리가 시끄러워갖고 잠을 못 자 내가. 그날 밤에는 뭐 싸우고 어쩌고 아무 소리 없었어. 그럼 설마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지금? 사실 이 사건은 CCTV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DNA로 뭘 밝혀낼 수도 없고 그렇네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둘 다 아이를 그러네요. 터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정말로 이 양쪽의 진술을 모두 다 분석하는 진술 분석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날 민준이가 울던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날 민준이가 울었을 때부터 남편이 작은 방으로 들어와서 나가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큰애가 우니까 애 아빠가 막 욕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문 쪽에 있는데 저를 발로 막 찼어요. 어디를 발로 찼다는 말씀이세요? 몸이요. 몸, 어느 부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위에를 발로 막 제가 여기를 크게 맞았거든요. 여기 배 어느 부위죠? 그러니까 발로 여기를 그냥 발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큰애를 바로 안고 이렇게 피하니까 작은 애한테 발로 계속 밟았어요. 이제 엄마가 주장하는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당일 자신과 아이를 폭행했다. 그래서 자신을 폭행한 경험을 하고 아이를 폭행한 것을 보았다라는 이 두 네. 가지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자신이 맞은 부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배 명치 부위,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배 옆구리 부위였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어느 부위를 또 어떻게 찾는지 전혀 구체성이 없는.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얘기가? 진술도 조금씩 바뀌었고 구체성도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살짝씩 그런 뭔가가 어긋나네요. 네네. 그 부분만 이제 번복이 된 것이 아니라 네. 최초의 아이 아빠를 지목하는 그 조사 과정에서는 그렇죠. 누구를 때렸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첫째를 때렸는지 둘째를 때렸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다가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둘째 아이를 발로 밟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미심적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진짜. 일관성이 없네요. 면담을 시작했을 때부터 좀 눈물을 좀 많이 흘렸었어요. 면담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면담이 끝나면 그때는 표정이 딱 바뀌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심리성 있냐 없냐, 불리하게 나오면 어떨까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좀 과도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빠의 진술은 오히려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으로 변사 사건에서 네. 살인의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 그가 범인이라면 부검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 시신을 2번 주기로 하느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오히려 아빠는 부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아기가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좀 밝혀달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사람의 일반적 반응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이 아빠를 면담을 했을 때에는 갑자기 좀 폭발적으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게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고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의 감정, 그런 감정들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그렇죠. 모습도 사실은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아이 엄마가 이 아이가 사망했잖아 나중에. 네. 근데 아침 11시가 돼서야 신고를 한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 아이가 그렇게 맞았다면 네.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11시간이 늦게 그 다음 날 아침 11시. 거예요? 그렇죠. 오, 이건 진짜 이상하네요. 그렇게 심한 폭행이 있었고 아침에 안 일어났는데 전혀 이상을 못 느끼고 있다가 다가가서 깨우려고 했고 네. 그래서 숨을 안 쉬고 있다. 이게 과연 엄마가 할 수 있는 반응일까요?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엄마는 알아요. 아침 11시.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때 전화한 것은 119가 아니었습니다. 112? 아닙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통화 기록 네.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나와 있습니다. 회색으로 짙게 표시한 부분은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른 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건 통화를 시도한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119에 전화한 것은 11시 15분 31초죠. 그 네. 전에 얼마나 많은 다른 전화번호로 시도를 했고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친정 엄마고요. 그 친정 엄마와 통화한 시간 무려 15분입니다. 119 전화하기 전에. 네. 그래서 친정 엄마와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 네. 엄마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엄마가 했던 말은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친정 엄마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당연히 이제 빨리 신고를 해라. 그건 초등학교 라고 해서 교과서도 신고를 나와요. 119 119에 전화하라고. 그 당연한 얘기를 들으려고 15분을 기다렸다고요? 통화 연결이 될 때까지?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이상한 점 네. 있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 진술 전혀 학대 없었다, 폭행 없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닷새가 지났습니다. 예. 3월 11일에 갑자기 경찰서에 찾아와서 아빠가 폭행을 했다라고 엄마가 진술하잖아요. 네. 과연 그 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이 심경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뉴스를 보는데 YTN에서 아동학대로 수사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남편이 아내에게 왜지? 웬 수사를 한대지? 라고 하자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허둥지둥 하더니 차를 가지고 그대로 집을 떠나보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월 10일 날 같은 수사관을 찾아가서 사실은 아빠가 범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 너무 당연히 수사관이 묻겠죠. 그러면 3월 5일 날은 왜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냐라고 하자 했던 답변이 아빠가 경찰서에서 창문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어서 자기가 사실대로 진술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관악서를 찾아갔거든요. 창문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벽입니다.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면 당시에 엄마의 진술에서는 아빠에 대한 무서움, 공포, 두려움을 시종일관 이제 주장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했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평소 부부싸움을 하면 이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의 옷을 다 들고 차로 가져가서 남편이 다음 날 옷이 없어서 출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직장으로 찾아가서 행패를 네. 부려가지고 또 이제 이웃 주민의 이제 진술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걸 봤는데 엄마가 하일 구부로 남편을 때리는 모습을 봤다라고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학대가 이루어질 때 마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같이 저항을 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그런 피해자랑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때 결정적으로 이제 엄마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스모킹 건이 나오게 됩니다. 나왔나요? 뭐죠? 아이가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이 엄마의 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던 거죠. 학대 가해자로요? 네네. 그 병원에 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여기가 시퍼렇더라고. 이마가 여러 데가. 아니 얘는 왜 얼굴이 이렇게 멍이 들었니? 이렇게 했더니 그냥 닥치는 대로 머리를 지가 박았대. 그 당시에 이 둘째 민성이가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때도 둘째네요. 네, 그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그 민성이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가 다쳤잖아요, 둘째는. 네. 근데 병원에 그냥 두고 다녔다는 거예요. 보통은 아픈 아이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게 그럼요. 보통 어머니의 마음인데 아이를 그냥 놔두고 함부로 대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애가 이제 엄마가 뭐 이거 막 나와서 울 거 아니야. 울고 이제 이제 그 앞에 슈퍼마켓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니까 엄마가 데려와 가고 지금 왜 TV에 나오냐고 울 애를 좋고 데려가면 되냐고 애를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첫째. 누구네?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이렇게까지 아이들 차별하는 거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평상시에 아이를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건 아마 네. 아빠일 겁니다. 네. 아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물어봤죠.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뭐 놀다가 떨어졌다. 뭐 쌍둥이끼리 싸우다가 둘째가 뭐 미끄럼틀 떨어졌고 뭐 어디 넘어졌다. 항상 넘어졌다. 뭐 떨어졌다. 어디 아프다. 뭐 그런 거였어요. 계속. 아빠가 진술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외관상 보이는 소견도 그렇고 지금 엄마가 첫째 아이만 좀 편파적으로 예뻐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엄마의 증언만을 믿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아빠는 어떻게 됐나요? 아빠 바로 항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3개월 뒤에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무죄.
그리고 검찰이 다시 아닙니다라고 해서 다시 검찰도 항소했어요. 네. 그래서 열렸던 대법원 판결 2014년 7월에 있었거든요. 상고심 역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빠, 엄마 두 아이 4명이 있는 공간에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형은 전혀 그럴 수 있는 그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나 아빠 중에 네. 1명이 범인일 테고 아빠가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에 대해서 당연히 새롭게 수사를 개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수사가 처음부터 엄마의 진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진술을 보완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하고 기소 논리를 짜 맞춰 왔기 때문에 네. 이게 다 무너져서 무죄 판결 내려지니까 엄마를 향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못했고요. 네. 아빠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엄마를 무고죄 그리고 살인죄로 고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를 억울하게 범인이라고 몰았으니까 무고. 그다음에 내가 아니니까 엄마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네. 살인죄.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사실은 아이가 지금 사망했잖아요. 근데 범인은 없다. 이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애 아빠가 여기 몇 번 왔었대. 애 죽고 나서 그 감옥 살고 나왔나 보던데 그 살고 나와서 여기 와서 애 이름 부르면서 울었대. 보고 싶다고. 과학수사 그리고 법의학 그리고 진술 분석을 통해서 이 명백한 모순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소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많이 안타깝고요. 수사를 다시 재개해서 적절한 기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찰, 검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네. 국가가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고 지키는데 실패했다면 생명을 앗은 범인이라도 밝혀내고 진실 규명해야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